처음에는 잘해주고 굉장히 정상적인 관계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질도 하고 혼도 내고 피해자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딸 서연 씨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심각해진 뒤였습니다. 2022년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23살의 딸 서연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몇 번 빌려줬지만 저도 어려운 형편이라 2023년 3월 초경에도 딸이 돈을 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못 줬습니다. 딸이 본가에 오면 항상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만졌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통장에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상당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서연 씨가 가져간 돈만 4천만 원가량. 서연 씨는 큰 빚도 없었고 사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왜 그렇게 필요했던 것일까? 알고 보니 딸의 뒤에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누군가 딸의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 그런데 서연 씨는 4천만 원만 갈취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서연 씨가 단 한 사람에게 거의 매일 돈을 이체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곽서연 씨는 한 사람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서연 씨의 주장으로는 이체한 돈 말고 현금으로 건넨 금액도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건넨 금액까지 합치면 약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당했다는 서연 씨.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서연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손을 벌벌 떨면서 무섭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연 씨는 돈을 갈취한 그 사람이 죽도록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돈을 주지 않고 신고할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네가 신고해서 걸리면 너를 죽이고 너희 엄마 집에 불을 질러 할머니까지 다 죽인다. 그리고 갈취범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2017년 때 걔처럼 그렇게 신고해서 내가 다시 교도소 가면 내 친구들 시켜서 너는 꼭 죽인다. 협박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갈취범을 피해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어느 자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취방을 찾아온 범인은 서연 씨를 보자마자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포함해 온몸을 발로 밟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서연 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부엌으로 간 갈취범은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서연 씨의 머리와 팔다리 등을 수에 내리쳤습니다. 머리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서연 씨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살, 서연 씨는 성인이었으나 누군가의 손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기사 한 줄 나지 않은 참담한 사건. 이 사건은 2023년 봄 그 실체를 드러냈고 사건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2년 5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 내용인데요. 재판 결과 역시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가지고요. 다소 오늘 좀 힘드실 수가 있지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판관 분들하고 같은 판단인지 한번 좀 댓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범인이 서연 씨의 돈을 갈취를 했습니다. 8개월간 계속해서 거의 매일 이렇게 돈을 받아갔고요. 현금 2천여만 원, 입금한 돈까지 한 1억 4천여만 원이고 23살이고 이게 딱히 직업이 있으신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반적인 이 범죄 카테고리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피해자가 약간 정신지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계선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검사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경우라 그래도 일방적인 형태의 갈취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옛날 방식의 세뇌라든가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은 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성인 후견인이라든가 성년 후견인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도 이런 건 잘 못 지켜줘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가족관계나 유사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교제폭력의 범죄에 들어가면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건을 면밀히 보시면서 네. 이런 범죄도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신고를 무서워서 못했다. 실제로 어디인가로 도망치면 찾아와서 엄청난 폭행을 하고, 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신고를 하기 전에 뭐 폭력을 많이 당하거나,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초기 대응 자체가,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진했을 때 경찰을 못 믿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 없는, 또 경찰들도 사실 귀찮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좋게 해결하라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우리가 말하는 교제폭력 살인의 전조가 이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교제폭력 살인의 범죄에 들어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네.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 심리적 지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걸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배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굉장히 정상적인 관계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질도 하고 혼도 내고 이런 거, 마치 그게 애정인 양, 그런 막 피해자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데서 뭐 돈을 빌려갖고 멋있게 뭐 차려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가족을 대동한다든가,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계속 격차를 늘려갑니다. 일정 정도 6개월 뭐 한 서너 달 정도의 경우가 위험 단계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상당수는 사실은 그걸 깨닫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벗어나는데, 완전히 거기서 이제 포집된 경우가 지금 이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 자, 그렇다면 서현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피해자에게 펼쳐진 지옥 같은 나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8개월은 서현 씨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가해자는 이근식이라는 남성. 이 씨는 놀랍게도 서현 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근식은 아청법 위반으로 대구 고등법원에서 2018년 9월 19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12일 출소한 전과자입니다. 출소 후 이 씨는 피해자 서현 씨와 SNS로 연락을 하다가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폭행은 두 사람이 사귀는 도중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폭행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서현 씨와 사귀면서 결혼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서현 씨한테 4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분노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현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 씨는 서현 씨와 헤어졌을까? 오히려 사귀고 몇 개월 뒤인 2022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이 씨는 서현 씨와 동거를 하며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주에 2, 3일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서현 씨가 도망을 가자 서현 씨가 숨은 자취방을 찾아가 프라이팬으로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그 후 서현 씨와 혼인신고를 한 이 씨는 법적 부부가 된 지 11일 만에 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몸이 눌리는 느낌에 잠이 깼어요. 눈을 떠보니 이근식 씨가 제 배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양쪽 무릎으로 제 양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목을 졸랐어요. 서현 씨는 그날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일주일 뒤 6월 20일 이 씨는 오전 9시경 대구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거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서현 씨를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를 약 5회 가격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행거봉으로 목을 찌를 듯이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빌라고 했습니다. 서현 씨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자 다시 엎드리게 하고는 허벅지와 팔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는 이유는 늘 다양했는데 이번 폭행의 이유는 서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다른 핑계를 대며 서현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깨어난 서현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는 또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이렇게 공포의 나날이 이어지던 중 이 씨는 아내인 서연 씨에게 충격적인 행위를 시켰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남성들을 상대로 강제 성매매를 시킨 것입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22년 8월경부터 이 씨는 피해자에게 하루에 평균 10회의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20회 정도의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잠도 1시간밖에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곤해 잠이 들면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깨워 또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 씨는 서연 씨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놓고 위치를 감시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매수 남성의 나이, 차량, 성매매 장소 및 비용 등을 미리 알리는 일명 브리핑도 시켰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매번 다른 남성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던 것입니다. 앞서서의 갈치범의 정체는 남편이기도 한 이 씨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폭행이 시작됐고 결혼 이후에도 성매매 강요까지 이어졌는데요. 뭐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뭐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도 생각이 나고요. 이 아청법 관련된 전과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뭐 마지막에 한 해가 지나고 나선 23이었던 예. 상태에서 기소가 됐죠. 서연 씨가 23이고 아들이 4살이에요. 네. 그러면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10대 때 났죠. 그렇죠. 네. 이근식이라는 놈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했다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링범죄, 말하자면 가출팸 이런 형태와 연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연 씨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사실은 이 구조가 돼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동 청소년 범죄자인 이근식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와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서연 씨를 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방식입니다. 이영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부인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제가 그 사건이 진행될 때 기자들한테 극구 말렸습니다. 절대 부인이라 그러지 마라. 생각해봐라. 나이를 역산해봐라. 그 부인한 사람이 10대 후반부터 저 이영학한테 착취당하고 성매매로 강요를 당하고 끌려다녔는데 그렇게 그 강요에 의한 아니면 가스라이팅에 의한 어떤 혼인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네.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성매매하는 우리나라의 법의 그 맹점을 이용하는 놈이 이영학인데 네. 그거를 언론에서 그렇게 대놓고 써주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자살이라는 저기 판단을 판단을 내렸죠. 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상황 거의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근식이라는 인물 가명입니다만 피해자 곽서연 씨에게 성매매 1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으라고 시켰고 할당량을 또 정해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금액의 할당량 하얀 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폭행이 이어졌고 또 돈을 채워넘어서 서연 씨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뭐 16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한 게 이 못 채웠을 경우에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사실 그때쯤에는 위험을 알았을 거예요. 조금 빨리 좀 신고를 했으면 몰랐을 것을.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신고를 한 든 남편이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 관계로 엮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뒤에 모든 것을 정확히 말하면 네. 미성년기. 그러니까 성인기라고 하면 그래. 그래도 좀 그래. 그냥 뭐 본인이 판단하세요. 미성년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자발적인 혼인 관계로 합니까? 미성년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명확히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은 규명을 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잖아요. 이게 또 피해자 진술입니다. 목을 조르고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을 하고요. 링범죄자들 가출팸에서 하는 기절놀이 아세요? 아, 기절놀이. 목 졸라가지고. 네, 예. 여기 경동맥을 네. 기절을 되는 거. 그러니까 가출팸에서는 그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아이들을 저연령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폭력적 놀이를 강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이근식이라는 놈과 피해자분의 어떤 그 초기의 어떤 조우가 거기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 그렇게 하자면 이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단서가 그 부분입니다. 네.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13살이잖아요, 서현 네. 씨가. 그럼 어떻게 만났겠어요? 근데 이놈은 뭐예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예요. 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목을 내가 졸려서 그러니까 거의 죽은 가사 체험 같은 것을 맞아요. 반복해서 당한다는 건 어떤 심리 메커니즘에 빠지게 될까요? 무력감이죠. 벗어날 수 없다. 그 목 한번 이렇게 졸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력감, 그게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이런 걸 심리적으로 잘 이용한다고요. 원래 계속 10년 전부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안타깝게도 이 범인인 이근식의 폭력적인 학대가 전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가학성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주가 된 남편 이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경까지 곽서연 씨를 감시하며 강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주거지는 대구였지만 성매매 지역은 다양했습니다. 주거지인 대구를 포함해 부산, 대전, 청주, 울산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이 씨는 서연 씨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성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취했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하는 동안 이 씨는 피해자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를 찍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학성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인지 고문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피해자의 발목 피부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발목에 한자 문신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씨가 그걸 지워준다며 불로 지졌다고 합니다. 이 씨는 문신을 보면서 보기 싫으니 내가 지워주겠다고 했고 서연 씨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문신을 불로 지졌고 담배를 피운 뒤 서연 씨의 발바닥에 눌러서 껐습니다. 이 때문에 서연 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이 씨는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화상의 흉터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성매매 대금의 하한선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연 씨에게 부엌에서 칼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칼을 갖다 주자 그 칼로 허벅지를 살짝 몇 번 찔렀어요. 저한테 진짜로 찌르면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 말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꼭 찔렀어요. 서연 씨는 당시 상태에 대해서 살이 벌어졌고 피가 흘렀다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허벅지에는 빨간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가학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경 이 씨는 서연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분노해 서연 씨를 때릴 듯 위협하며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가져다 주더니 변기 안에 있는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공포를 겪은 서연 씨는 겁에 질려 이 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거나 명치를 때려 숨을 못 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때려 살이 터지고 피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가 강제 성매매를 하는 동안 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남 중 어느 누구도 서연 씨의 상처를 보고 도움을 주거나 신고를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눈으로 보고도 성을 사고 욕망을 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서연 씨는 용기를 내어 두 번째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2023년 3월 22일 가정폭력 신고 전화인 1366번으로 전화를 해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쉼터에 입소한 것입니다. 당시 서연 씨는 신고 10일 전 당한 폭행 때문에 숨을 쉬기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상황. 쉼터에 입소하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서연 씨의 진단서에는 우측 8번 늑골과 좌측 6, 7번 늑골에 골절이 있고 가골이 형성되어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쉼터까지 온 서연 씨는 이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까? 서연 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 일주일 뒤 미용실을 찾은 서연 씨의 눈앞에 나타난 건 이 씨. 그는 서연 씨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행위들이 판결문엔 여러 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가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마 그 가학적인 거는 아마 가출팸이나 그때 했던 것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이제 발바닥이라든가 흉터를 겉으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데를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걸 했다는 걸 분명히 추정하게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서연 씨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이놈이 아청법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그 우리가 고문 뭐 폭력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역치가 없습니다. 계속 증가를 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게 진짜 전에도 그 한 교수가 학생에게 대리군 학생에 뭐 인분을 먹이거나 오줌을 먹이거나 민분 교수 예, 있었죠. 사건처럼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뭐 그렇죠. 그런 건가요? 인간 이하를 떨어뜨려야지 말을 듣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서현 씨를 미용실에 찾아내는 방법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나와 있긴 한데 판결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이 사람이 찾아내요. 방법은 아니 근데 뭐 네. 그건 뭐 네. 수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네. 남편이죠. 남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 입소하게 되면 직접 알려주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네.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이죠. 네. 아들한테 맞았던 어머니가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 가해자가 다시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역으로. 네. 그러면 그 상태가 실제로 그 신고가 되고 지가 알아서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럼 기록에 그걸 근거해서 자기 어머니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도망간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찾아내서 강제로 또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주거지로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는 손찌검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또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감금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쉼터에서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사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이나 폭력 남편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럼 신고를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는데 경찰은 빨리 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경우도 그냥 강제로 끌고 가고 막 끌려가고 이런 경우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안타깝고 또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부분인데, 성매매를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8개월간 수백 명의 사람과 성매매를 시켰는데 어쨌든 티를 안 나게 해도 이게 사실 티가 안 날 수가 없을 정도로 폭행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보이면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뭔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불법이니까. 네. 불법이니까 자기도 역시. 나도 걸릴까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범인은 이근식이라는 놈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포주놈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자, 이 씨가 숨토로 탈출한 서현 씨를 찾아냈는데 다행히도 경찰에 검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근식에게 어떤 선고를 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곽서연 씨를 다시 찾아낸 이근식. 그는 자신의 거주지로 서연 씨를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다시 함께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서연 씨는 두려움에 떨던 와중에도 이 씨에게서 벗어나려고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근식에게서 도망치려고 일단 사과를 받아주는 척은 했어요. 내가 지금 가정폭력이 아니라 성매매 관련으로 입소를 한 것이니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경찰관이 나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 씨에게 경찰을 피하려면 내가 직접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퇴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이번에도 또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했고, 서연 씨를 대구 중구에 있는 어느 지구대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구대에 혼자 들어간 서연 씨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범인 이 씨는 상습 특수상해, 강요, 감금, 보복 협박, 성매매 강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씨는 아내의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3년 초부터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에 성매매를 시작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지 처음부터 제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또 이 씨는 서연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했지만 상습 특수상해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주먹이나 발로 때렸지 프라이팬으로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라이터불로 지졌다고요? 전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칼로 허벅지를 찌르지도 않았고 갈비뼈 부러진 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씨는 목을 조르거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찍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 다른 특수폭행은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서연 씨의 몸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서연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 및 시간과 일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씨가 서연 씨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자취방에 숨어 있었을 때보다 그래서 쳐맞았을 때보다 1000배는 더 힘들게 해줄게. 메시지에 폭력을 행사했던 장소는 서연 씨가 특수폭행을 당했던 장소와 일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정말로 억울한 서영 씨 역시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네. 어쨌든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서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신고를 해서 이제 뭐 진행이 됐는데 의외로 몇 가지들을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부인하는 형식으로 이제 당연하죠. 모두 부인하면은 판사가 인정하겠습니까? 저 얼굴이 있는데 인정한다. 근데 내 부인이지 않냐. 가정폭력은 인정하지만 가학적 폭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매매, 강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부정해야지 되는 거죠. 아주 영악하죠. 그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상당히 많이 갈취했어요. 1억 4천 갈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과도 비슷한 게 있었고 피해자 피해,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 피해 막심하고 막 목도 심지어 졸르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8년이 나왔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의 그 수사 검사가 인식이 모자라다는 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범죄는요. 피해자 서현 씨를 했던 이전부터 진행된 범죄예요. 근데 우리의 사법 체계는 결과적으로 상습적으로 때렸어? 특수 폭행을 했어? 결과만 가지고 합니다. 오랫동안 갈취를 한 거잖아요. 갈취를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린 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의 전체 구성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결혼 전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사가 다른 방식의 앞쪽까지 같이 수사 기소했으면은 형량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불고불리라고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습니다. 2심 진행되는데 그 항소심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문제 2심인데요. 이런 판결을 합니다. 재판부는 원심인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피고인 이 씨의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형량이 나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니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네. 둘이 부부예요. 그 관계에서 결국은 폭력의 위험, 보복범죄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원서나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피해자 보호를 검찰이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교섭 접근을 차단했느냐, 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구속이 됐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범인이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그랬잖아요. 나가면 너 죽인다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뭐 자백했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뭐, 그리고 6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6천만 원이 전체 범죄 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네. 일부만, 아주 소수만 주고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형량의 8에서 3년을 깎아줬어요. 거의 3분의 1을 깎아줬어요. 3분의 2를 깎아줬어요. 네. 이런 판사는 사실 저는 이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너 내가 나가면 8년 무조건 8년 안쪽으로 나가는데 너 나가면 넌 죽어. 이렇게 가스라이팅 돼 있는 피해자가
안 해줄 수 있었을까 그 합의를. 그러니까 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검사들이나 정확히 인지하고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도 했어야 네. 되는 건데 전혀 이런 범죄에 대해 인지가 없어요. 2022년, 23년에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3년형을 선고받고요. 범인이 만기 출소를 하면 2026년 내년에 출소를 내년이죠.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모레 이제 이혼 소송을 할 거예요. 네. 이혼 안 해줄 거니까 네. 이혼 소송을 해야 되고. 근데 이혼 소송을 한다 한들 이제 또 보복이 됐으니까 보복에 대한 부분을 또 네. 경찰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네. 뭐 제가 뭐 이게 전체적인 이 피해자 가족 상황은 모르나 뭐 어머니하고 뭐 그냥 힘들게 그냥 사시는 느낌인데 내년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앞서서 제가 끝까지 봐달라고 시청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이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피해자분의 한영을 기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